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문경호입니다. 제가 늦게 와서요. 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그래서 시간이라도 줄여드리려고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로 오기 전에 공주학연구원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역사상 가장 작은 공주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동질감이 팍 느껴지네요. 충주도 이전에 잘 나갔던 도시인데 전통 도시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발표는 남한강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충주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또 전 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하고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저 글자가 조자입니다. 글자는 하나인데요. 뜻은 굉장히 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게 선박으로 물건을 옮기는 일, 지방에서 거둔 조세를 서울로 가져가는 일, 저 한 글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일본에서만 그런가 그랬더니요, 우리나라 그 만기요람에도 지방에서 거둔 세금을 서울로 가져가는 걸 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두 개로 써요. 조운이란 말도 쓰고 조전, 조만이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조운은 배로 나르는 거고요. 조만이나 조건은 수레로 나르는 걸 중국에서는 저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주하고 관련된 조운, 조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찾아봤더니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서울로 가져간 것하고 관련된 제일 오래된 기록은 저 밑에 있는 두 번째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 경주로 사람들이 배를 끌고 조세를 가지고 가다가 해적을 만나서 쌀을 다 뺏겨요. 그러고 일본으로 또 내려간 것이 일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 때 제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운 제도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고려시대 가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고려시대 조운 제도가 만들어지기 바로 전 충주의 모습을 대략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신라가 한강을 빼앗고 난 다음에 모든 물자를 한강을 통해서 조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요, 고구려하고 한강을 맞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물자를 잔뜩 싣고 한강을 지나가다가는 아마도 다 뺏겼을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데가 아마도 당항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강이 신라한테 아주 유용하게 된 건 언제냐? 그거는 역시 통일이 되고 나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할 여초쯤에 되면은 충주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족성장입니다. 우리 충주 호족 그러면 당연히 광종의 외할아버지 유궁달을 생각합니다. 2013년에 나온 논문이니까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그 2013년 논문에 따르면은 요 금천 일대가 유궁달 근거지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유궁달은 뭐 가지고 성장을 했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소금이고요. 또 하나는 철일 겁니다. 그 둘 가지고 성장했던 그 유궁달,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운 제도가 제일 먼저 시작되기 전에 초기 형태는 강에다가 혹은 바다에다가 곡식을 쌓아 넣었다가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일단은 포구가 생겼어요. 여수포라는 곳인데 그 여수포는 옛날 이름이 금천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이름이 금천으로 바뀌죠. 요 쇠꽂이 있는데 그쪽입니다. 그러다가 조운 제도가 정비가 되면서 이제 충주에도 조창이 설치가 됩니다. 충주에 설치된 조창은 덕흥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는 2월 정도에 이제 배에다 곡식을 싣고 출발을 해서 아마 서울까지 가면은 3월 안쪽으로 다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조창에 배가 설치가 되는데 충주에는 평저선이라고 하는 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 평저선은 곡식을 200석 정도 실는 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저선이 출발을 하면은 아마도 4,000석 정도씩 한 번에 싣고 처음에는 개경으로 가고 더 나중에는 한양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게 이제 이미 충주에서 많이 알려진 지도인데, 요게 남한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창동리 마애불이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은 덕흥창터가 왼쪽에 있고 금천창터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요거는 고려시대 창고터고요. 요건 조선시대 창고터입니다. 그 둘이 비슷한데 요렇게 있었던 거는 요 맞은편에 달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우가 들어서는 데는 대부분 물이 함유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비가 덜어도 충분한데 폭우가 들어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조창이 들어서면은 그 유사한 자리에 계속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둘이 나란히 있었다는 건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충주 분들 저 어디죠? 한글 학회에서 만든 지명사전 보면은 이쪽을 쇠비로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쇠비로.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쇠벼로 그렇게 불렀는데 요거는 신증 동국여지승남에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양평에 도미천이라고 하는 절벽을 선전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신라말로 신라 방언으로 물 위에 낭떠러지 돌길을 일컬어서 천이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금천이라고 하면은 딱 이거 보는 순간에 생각을 했어요. 강가에 있는 낭떠러지고 센 물이 저렇게 잔뜩 떨어지는 곳이라면 신라 사람들은 여기를 아마도 금천이라고 불렀을 거다. 금천창이니 뭐 금천이니 하는 말들은 아마도 거기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고려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은 조선시대 옛날 고려시대 덕흥창이 있었던 자리에는 금천창이라고 하는 창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역시 조선 초에도요 나라 배가 없어서 처음에는 개인이 가진 배에다 조세를 싣고 운송을 해주면은 대가를 주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국가배를 포구에다 설치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고려 말에 들어서 왜구들 때문에 이제 이 조세 나르는 것이 어렵게 됐다라는 겁니다. 기록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통계를 좀 내놨는데요. 요 충정왕 때부터 요 공양왕 때까지 왜구가 쳐들어오는 횟수가 506회나 됩니다. 바닷가 지역은 뭐 더 이상 조세를 배로 운송하는 게 어려워졌고요. 그나마도 조정을 먹고 살렸던 건 남한강 일대 여기입니다. 여기선 그래도 바다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조세 싣고 가는 게 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는 대부분 다 요 한강가에다가 11개 중에 5개 정도를 설치해서 이쪽으로 이제 조세를 주로 싣고 가게 됩니다. 그때 충청도 조세만 실어서 나른 게 아니라 경상도 조세도 이쪽으로 갖고 와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설치됐었던 창고 이름들이 또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신증노국여지승남 충청도 괴산군 쪽에 나오는 건데요. 유창, 세이창이라고 하는 창고가 있었답니다. 지금도 유창이라고 하는 지명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세를 실으면은 달천을 따라 나와서 남한강 쪽으로 개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풍조창 얘기도 있습니다. 무암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청풍조창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조세를 실으면 서울까지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조세가 충주로 올 때 두 군데로 왔던 거죠. 하나는 계림령을 넘어서 괴산으로 오고요. 또 하나는 저쪽에 중령을 넘어서 아마도 청풍조창 쪽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강을 따라서 개경으로 갔겠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 말이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구 때문에 바다가 힘들어지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수참이라는 것이 설치가 됩니다. 수참은 역참이 말을 갈아타는 곳인 것처럼 배가 쉬었다가 가는 곳입니다. 7개가 설치됐다고 하는데요. 그때 기록에는 알만한 게 없고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저렇게 한 7개 정도가 생기지 않았을까 추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조선 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조선 초에 수참이 출발하는 곳은 연천이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가 금천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 쭉 가게 되는 거죠. 경상도 조은인데요.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고려시대 거고 조선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는 경상도 지역에도 조창을 설치합니다. 불암창, 마산창, 통양창. 근데 이제 문제는 실어 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태조 때 경상도 조은선 16척이 그 침몰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5월 달에 3달 또 있다가 또 경상도 조은선이 16척이 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태종 2년에도 보령이 옛날에 경상도 이 보령은 지금의 보은인데 보은은 옛날에 경상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조세를 싣고 오던 보령현의 조세가 또 가라앉는 일이 벌어지고요. 태종 3년에는 아주 재앙이 일어납니다. 태종 3년 5월 5일에 경상도 조은선 34척이 침몰을 해서요. 쌀이 1만 석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조군은 1000명 가까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제 태종이 더 이상 바다로 옮기는 거 이제 못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바다로 옮기던 걸 몽땅 다 충주로 옮겨서 덕흥창에 뒀다가 한양으로 가져와라라고 명하는 바람에 충주는 굉장히 복잡한 도시가 됐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조세 나르러 잔뜩 건너왔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원창에 몽땅 모였는데 이전에 다른 창고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덕흥창은 물론이고 덕은창, 대림창, 뭐 괴산세이창, 뭐 유창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거꾸로 갔네요.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의 연장인데 그 자료들에 나오는 창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덕흥창이 있고요, 여기 경원창이 있고요. 그리고 저 위쪽에 노루목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장항창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달천에 올라가서 보면은 장항창이 있었다. 이것도 조선 초기에 경상도 조세받았던 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일찍 왔으면 들었을 텐데 대림산 아래쪽에도 대림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종 때 사람을 보내서 경원창하고 대림창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보고하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 다음번에 대림창이 등장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아마도 몽땅 다 경원창으로 옮기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뒤엔 나오지 않습니다. 여말선초 조은로 변화라고 해서 이제 네 번째 주제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배를 타면 어떻게 갔는가예요. 이제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되게 할 일 없다. 그냥 배 띄워놓으면 한강까지 갈 텐데 뭘 저것까지 보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배가 뭐 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밤에 좀 쉬기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쉴만한 데가 마련이 돼야 되죠. 충주 같은 경우에는 연천에서 한번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앙암에서 한번 출발을 했습니다. 세금 내는 데는 비슷합니다. 편리한 곳에 갖다 내면 돼요. 그러면은 양진 거쳐서 앙암 거쳐서 한양으로 갔는데 260리, 그 다음에 여기서는 출발하면은 220리 이렇게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꾸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경상도가 세금을 거두면 여기까지 가져올 때 부가세가 듭니다. 부가세가 저 밑에 마을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문경까지는 배를 타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값을 내야 되는데 그걸 선세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문경에 내리면은 이제 고개를 또 넘어와서 여기다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가,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력에 대한 비용하고 그 다음에 말의 노동력에 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내는 세금 빼놓고 삼가세를 더 내야 돼요. 선세도 내고 인세도 내고 그 다음에 맛세도 내고. 그러면 이제 투덜거릴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세금만 내면 되는데 왜 삼가세까지 내야 되느냐라고 따질 것 같잖아요. 근데 별로 안 따지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저걸 바다로 실어오다가 가라앉으면 다시 걷어야 돼요, 세금을. 그러니까 육지로 오면 최소한 바닷물에 빠뜨리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적었던 거는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조금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경상도 하도 지역에서 충주 금천까지 오는 날짜를 정리해 본 겁니다. 제일 먼 데가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저 양산에서부터 오면은 뭐 13일 정도 거슬러 올라옵니다. 제일 가까운 데가 초계인데 초계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 이제 충주까지 오는 육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길입니다. 하나는 계림령으로 오는 길이고 또 하나는 중령으로 오는 길입니다. 너무 빨라서 정신 하나도 없으시죠? 근데 시간이 저래서 할 수 없이 좀 더 빨리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상도 지역이랑 충주랑 이어지는 지도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남쪽에서는 이렇게 옵니다. 낙동강을 따라 올라와서. 그리고 이제 산맥을 두 개로 넘어가지요. 계림령 아니면 중령. 나중엔 이화령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남한강줄기니까 이걸 타고 쭉 가다가 섬강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한강 수로항행 일수인데요. 이건 일본 사람들이 조사해 놓은 거랑 한국 사람들이 조사해 놓은 게 조금 다릅니다.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 그 다음에 내려오는 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충주부터 볼까요? 충주는 일본 사람들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은 거슬러 올라오는 데는 보름이 걸린대요. 근데 내려가는 데는 6일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거슬러 올라오는데 7일이 걸리고 내려가는데 4일이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목계나루 시 보면은 한양까지 3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틀린 말이 아니죠. 4일이면 가니까. 문막에서 가는 길, 뭐 이포에서 가는 길 쭉 날짜가 있습니다. 이건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흥창으로 가는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요게 조금 재미있네요. 강이 담당 선생님 얼굴이 하얘졌는데 저만 재밌다고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강이 이 지점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랐대요. 그래서 경사가 급하고 물살이 빠르고 수심이 얕으면 탄이라고 부르고요. 여울이 끝나는 곳에 이렇게 만나서 호수처럼 잔잔하면은 호나 아니면은 연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연천이라고 하는 데는 아마도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여러 곳에 이렇게 모이고 물살이 안정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고려 조선시대 계속 조창이 생겼던 것 같아요. 탄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조창이나 아니면 배가 설 수 있는 곳은 만들 수 없지요. 흥홀이라고 하는 데가 가까이 있는데 거기도 아마 물이 잔잔해서 조세를 싣고 내리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흥창인데요. 가흥창은 여기서부터 가다 보면은 험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마크렉이 그렇게 부르는 마키락탄, 거기가 굉장히 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자꾸 사고가 나니까 그걸 피해서 더 아래쪽으로 창고를 짓는데 그게 가흥창입니다. 그거는 기록에도 대략 이렇게 있습니다. 인조 때 기록이긴 한데 신창하고 가흥 사이에 이 신창은 나중에 새로 지은 창이니까 아마 금천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창하고 가흥 사이에 험한 여울이 있는데 이걸 이름해서 마흘락지라고 부른다. 실록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마키락지 그렇게 부르는 것 같기도 해요. 마키락탄.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배가 물품을 가득 싣고 만약에 여기를 잘 제어하지 못하면은 취재는 배가 가라앉는다는 뜻이에요. 배가 가라앉는 환난이 있었으므로 가흥으로 옮겨서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키락탄 때문에 창고를 옮겼다 그렇게 봐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흥창 설치한 거는 뭐 다 알려진 것처럼 세조 7년입니다. 문제는 이 세조 7년에 창고는 옮겼는데요. 창고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못 지었나 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방해해서 못 짓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방해를 왜 했을까요? 거기다 조창을 지어놓고 짓지 않으면은 그 아래 동네 사람들이 이영도 갖다 팔 수 있고요. 지프로 만든 이영. 비 맞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울타리도 치는 비용을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쏠쏠한 거는 쌓아놓은 조세를 훔쳐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창고를 짓는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거부한 거예요. 보이콧. 그래서 세조 때 창고를 옮기고 중종 때까지 짓지 못합니다. 그러다 이제 중종 때 절을 헐어다가 창고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이제 대충 이런 사료들이 그런 겁니다. 백성들이 방해해서 못 지었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충주 지역에 창고가 없으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요거는 흥원창입니다. 요 바로 밑에 흥원창은 동네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금천에도 창고가 있었으면 이런 형태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원창은 한때 복원을 한다고 원주에서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저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충주에서 혹시 만들 일이 있더라도 창고를 저렇게 멋지게 지어놓고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가흥창을 가지고 제가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 뭐 남아있는 것이 있나. 그랬더니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찍은 사진 중에 가흥창에 문인석 하나가 있었다라고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저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자리가 거의 창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직 선생이 지은 가흥창인데요. 시가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어요. 내용을. 높고 가파른 계림령이 딱 이렇게 가로 누워가지고 경상도하고 충청도를 갈라놓는다. 이런 형태의 시인데 시간이 조금 있으면 좀 읽어드릴 텐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택리지에 소개된 금천 가흥창인데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금천의 가흥이 가장 번성하다. 가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이 동남쪽에 있다. 그러면서 이 생선 소금 같은 것들이 여기 잔뜩 들어와 있다. 이렇게 묘사한 구절도 있습니다. 여기가 가흥창 창터 부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버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험탄인데 여기서 가다 보면은 제일 험한 데가 양평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막혀서 이 토사가 쌓여서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평 사람들을 동원해서 배를 끌어야 됩니다. 끌패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어서 배를 건네주고 끌어주고 그러고 먹고 살았다고 해요. 여기도 보면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도 한강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끌패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탄 배에 이렇게 끌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도담행전기라고 조선 말에 쓰여진 기록이긴 한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배가 올라가질 못해서 끌패들이 끌어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다 간 것 같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일제시대 사진 뒤지다가 충주하고 관련된 거 한 서너 장 갖고 왔습니다. 이거만 빨리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여기 이제 충주 관아 앞에 있었던 선정비라는데 지금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광교박물관에 가면은 일제시대 때 사진들이 많은데 거기 충주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요 이제 달천 나룻배 가는 사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국립박물관에 있는 탕금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제시대 때 민가 위에 탑이 있는 중앙탑이고요. 요거는 저는 처음 봐서 갖고 왔는데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해체 수리 공사하면서 중앙탑 안에서 사리장치 찾은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라고 가져왔고요. 아마도 충주가 한참 번성할 때 강가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건 한강 모습이긴 합니다. 시간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